네, 감사합니다. 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미국이 그 외교안보 지뢰 때도 말씀하셨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이제 지나면서 이제 뭐 나토가 유명무실해졌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미국의 그 역할이 강화됐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고 나토 유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미국의 안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란 표현이 좀 뭐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유럽 국가들의 그 자체 방위비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안보 지렛대가 더 약화되고 있고 그게 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끝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의 승자를 미국과 그러니까 수혜자를 미국으로 보고 또 중국으로 보고 있는데 그 두 나라가 여기에서 이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끝나는 게 어려워지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제 질문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두 나라가 계속 그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장기전으로 계속 가고 있는 현상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나토가 약화됐다는 게 나토가 강화됐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원래는 약화됐다가 이제 그렇죠. 이 상황에서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의 꼭 그 엄브렐라를 받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좀 보이고 이거는 한국으로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 미국의 핵과 안보 우산 밑에 있지만 우리는 자체적으로 계속 군사력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폴란드가 지금 K광산을 수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직접적인 뭐 이게 있으니까요.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날라오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날라올 때는 버텨야 되잖아요. 실제로 군사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 군인이 뭐 하는 거죠? 시간 벌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작전 계획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두 번, 그리고 지금 나토 얘기는 뭐 그런 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안보 동맹이라고 하는 것 안에 아까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느슨해졌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보 쪽에도 느슨해져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전선이 좀 가깝고 전통적으로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근 400년 동안 그 강대국인 세 나라,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이 주되게 한 게 뭐죠?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 거였잖아요. 예, 이쪽 거칠게 말하면. 그래서 러시아는 나 유럽 하고 싶어 그러면 아니야, 니네 유럽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예, 우리 얼굴도 하얀데 아니는 아니야. 슬라브는 유럽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의 그 서구의 다시금 그 단합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뭐 자이든 타이든 실제로 강하게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오랫동안 분산 복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힘을 안 쏟았던 이 나라들이 이제 그쪽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내부 정치 동학이 국제관계 속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에는 있게 될 가능성이 좀 생길 거라고 좀 전망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은 다 전쟁을 끝내기를 이제 바라죠. 유럽도 특히 이제 여름이 너무 덥거나 겨울이 너무 추우면 그죠? 에너지 값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고통스럽거든요. 예, 특히 영국 같은 데는 독일이나 이런 데랑 달리 산업으로서의 자기 체력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이제 금융으로 먹고 사는 설계나 이런 거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에너지 가격 타격이 다른 나라가 훨씬 센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미국과 같이 이렇게 때리는 나라 입장에서도 힘든 거죠. 그냥 지금 전쟁을 이제 그만하기를 유럽은 바라고 있다. 예.
다음에 뭐 지금 이 안보의 지렛대가 경제 지렛대를 일정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이나 인도도 뭐 그닥. 제가 보기엔 지금 그 러시아의 크루드 오일이 그러니까 원유가 그 뭐죠 세탁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세탁해서 영국 애들이 지금 돈도 벌고 뭐 인도네시아도 돈 벌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원유로 돈을 버는 게 그 임계점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예. 전체 시장이 지금 경직되니까요. 물가 불안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화폐, 환율 지금 불안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비드가 끝났는데 경기 부양이 안 되는 원인들 막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그만하기를 바라는데 예,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나치다. 예.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물밑에서 아마 이렇게 추측인데요.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랑 설득하고 있겠죠. 예, 그런데 올 초에 그 서방에서 나온 우크라이나 전쟁 예측은 심플합니다. 예, 장기 소모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게 소모가 어느 정도 이건 감정의 소모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더 못 싸우겠어 라는 것까지 들어오는데 대략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2월에 전쟁이 시작했으니까는 2월 달에 이제 서방에서 나온 많은 그 전망 이야기들 속에 전쟁이 최소 1년은 더 끌 거다. 그래야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쳐야 소모전이 끝나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면다고 그날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 2, 3년은 더 한다. 정리된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저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좀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안보 지렛대 여러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이 논의되지 않는 게 지금 북한 문제가 많이 잊혀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인의 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은 북한 내부 식량난이 이제 90년대 말에 소위 고난행군이라고 불리던 시기 정도로 심각해져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내방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그게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뭐 가능하기 힘들겠지만 그게 이제 돌발적인 내관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때 이제 이 동아시아 질서 자체가 좀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만 해협의 어떤 위협이 얘기되고 있지만 전혀 예기치 않게 이제 한반도에서 그 이제 위기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견해가 있으시면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변부에 있을 때는 미국의 그 세계 지배 전략에서 우리 군대라든가 뭐 국제관계나 이런 것들이 편승 전략이니까는 그 방향에 가잖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위인 인물은 김대중 선생님인데 제 카톡 대문 사진 이제 이호 선생님이랑 찍은 사진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아직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 중심으로 한번 봐봐야겠죠. 그러니까는 북한이 어떤 이유 원인이 됐든 급격하게 붕괴됐을 때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돈이 좀 들든 뭐 좀 부담스럽더라도 서서히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대격변이 일어나 만약에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백두혈통을 다 걷어내고 뭐 이거는 뭐 권위주의 독재 체제야 이러고 막 일어났다 쳐요. 그러면은 기존의 수십 년간 그 북한 체제를 장악해왔던 세력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그만둘게 이럴까요? 거기서 내전이 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100%입니다. 그러니까는 쿠데타 하느라고 전쟁 나고 역쿠데타 하느라고 전쟁이 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북한 자체가 불안해지게 되면 그 공백에 미국이나 중국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고 이건 우리 목소리가 커질까요? 아니에요. 즉 지금에서 중요한 건 한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 지렛대가 아닌 한국 지금 경제 지렛대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해야죠. 그죠? 미국이 안보를 갖고 할 때 우리는
평화 외교 왜 우리는 경제야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북한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랑 경제 협력, 동남아시아랑 경제 협력, 독일이나 유럽과의 이제 기술 표준, 특히 여러분 지금 재생에너지 이거 못 가는 이유는 지금 기술 표준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심플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 왜 안 하고 있겠어요? 자기들의 기술이 이게 되나 이게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유럽이랑 기술 개발 우리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막 지금 나라가 돈이 우리 꽤 있잖아요. 막 카이스트 이런 데다가 몇 조씩 주고 독일 막 프랑스 이런 데랑 막 뭐죠? 이런 거 해야 될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중국도 하자 그러고 북한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을 끌고 와야겠죠. 예, 그런 거 지렛대를 쓸 수 있는 관계들을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난타당한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유럽은 말을 막 못한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의 아시아 파트너가 일본이었다 중국이 됐잖아요. 한국으로 대체가 안 되면 최소한 한국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한국, 일본, 중국, 독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든지 다 만든다. 뭐든지 잘 만든다. 전 분야를 경쟁하고 있다. 심플해요. 2035년에 우리가 중국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심플해.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예. 우리가 일본을 제꼈다고 좋아하지 마라. 제낀 것도 아니다. 예, 우리 착각이다. 예, 제낀 거 아니다. 착각이고요. 2035년까지 잘 생각해봐라. 유럽이랑 뭘 해야 될지 그런 과정들 속에 북한이랑 뭘 해야 될지 쌀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퍼주기라는 그 프레임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거 자체가 나중에 한 번 더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쌀 주고 뭐 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일정하게 클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거를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한국이 지금 우리 K방사를 딱 보면 비행기를 하는데 막 인도네시아들이 와 이러고 하는 이유가 뭐죠? 비행기가 꽤 괜찮은데 예, 꽤 괜찮은데 한국은 인도네시아한테 기술도 준대.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술도 주는데 한 80점짜리 주고 우리 100점짜리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우리 계속 기술 개발을 해야지만이 후발 선진국이 선두 선진국 사이에서 안 떨어지게 될 수 있는데 북한을 바라볼 때도 비슷하게 보셔야 된다. 그냥 쌀 주는 게 아니고요. 한 80%쯤 되는 것들을 어떻게 줘서 여러분 우리 일자리 볼 때 지금 20대 30대들 보고 아까 노동 이전 구조 얘기했는데 뭐 여기 300만 원 줘서 350만 원 줘도 안 간다. 그러니까 안 가지.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현대중공업에는 올 초에 사람 뽑으니까 부국 공무원들도 다 지어서 낸 거잖아요. 붙으면 사표 내고 간다고. 많이 주면 가요. 그렇잖아요. 많이 주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좀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다르다. 지금 김영준 보좌관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전략적인 그 목표와 경로들을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그 프로세스를 모아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집권을 준비를 해야 집권하고 나서 우왕좌왕 안 한다. 넥스트 브릿지가 연구자들 모임에서 넘어서 지금 연구자 모임이 설계회사면은 고자지는 시공회사고 기자들은 감리회사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세 개 회사가 모여서 좋은 집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로 이런 걸 고민하겠습니다. 그만할까요? 네네. 고맙습니다.